명절이 다가오고 몸이 아파와도 이제는 자식의 눈치를 살피느라 수화기를 들지 못하고 망설인 적 없으셨습니까? 그 한 통의 전화가 혹시 우리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시작이 될까 봐서요. 그런데 믿기 어려운 사실 하나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멀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은 큰 싸움이나 큰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꺼낸 첫 문장 하나가 마음에 금을 내는 바로 그 순간부터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며 금지옥 옆 키웠건만 이제는 안부 전화 한 통조차 자식의 삶을 방해하는 불청객이 될까봐 수화기를 내려놓게 되는 그 모순된 두려움 속에서 많은 부모들이 오늘도 혼자 침묵을 견디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하루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TV를 보고 저녁이 오면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제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저 아이 인생에서는 점점 지워지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밤마다 깊은 그림자처럼 가슴을 덮어옵니다. 똑같은 세월을 버티고 자식을 키웠는데도 어떤 부모는 지금도 자식의 전화벨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요. 아빠, 주말에 뵐게요. 그런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는 명절날조차 텅 빈 식탁 앞에서 휴대폰만 바라보다 하루를 접습니다. 혹시 연락이 올까 싶어 소리를 최대로 높여놓고 화면이 켜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오는 건 광고 문자뿐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희생의 크기도 사랑의 깊이도 아니라 자식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말과 관계를 붙잡아두는 말 사이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선택 하나입니다. 이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당신의 부모 자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식과의 관계가 다시 돌아오는 길과 더 멀어지는 길이 갈라지는 바로 그 말의 순간을 하나씩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음관계 시선과 함께 오늘도 편안한 마음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왜 부모의 침묵은 자식에게 더 아프게 남는가? 밤 11시, 열이 39도까지 오른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쥔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자를 쓰다 지우고 다시 쓰다 또 지웁니다. 몸이 너무 아파. 그 문장이 화면에 떴다가 사라지고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이 말도 끝내 보내지 못한 채 지워집니다. 손가락이 떨립니다. 보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남은 건 단 한 줄입니다. 아무 일 없어. 잘 자.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머니의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잠시 뒤 자식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내일 얘기해. 어머니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립니다. 그래, 내가 또 귀찮은 소리 하려 했구나. 열은 여전히 39도입니다. 머리는 지끈거리고 온몸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아픈 몸보다 더 아픈 건 이렇게 연락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자기 삭제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거절당할까 두려워질수록 인간은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먼저 지워버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전화를 걸지 않는 이유는 강해서가 아니라 부담이 될까봐 스스로를 뒤로 미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은 단순한 연락 없음이 아니라 나는 이제 내 삶에서 조심해야 할 존재야 라는 자기 규정이 됩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부모는 자신을 자식 인생의 주변부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열이 내리지 않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무슨 일이야? 어머니는 괜찮은 척 웃으며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잘 자라고 한 거지. 그 순간 관계는 조금 더 멀어집니다. 자식은 어머니가 정말 아무렇지 않다고 믿고 어머니는 자식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은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모의 침묵이 아픈 이유는 그 침묵 속에 사랑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자신을 지워가고 있다는 신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아팠지만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어머니가 건강하다고 믿으며 자신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한 뼘씩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관계를 닫는 말. 며느리와 함께 앉아있던 자리에서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아들의 얼굴을 보며 말합니다. 며칠 전에 봤을 때보다 살이 왜 이렇게 빠졌니? 요즘 아침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며느리는 숟가락을 멈추고 아들은 마치 마음이 들켜버린 듯 시선을 급히 거둡니다. 어머니는 그저 걱정했을 뿐입니다. 아들이 예전보다 얼굴이 좀 여위어 보여서 혹시 밥을 거르는 건 아닌가 염려스러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전혀 다르게 전달됩니다. 며느리의 귓속에서는 이렇게 들립니다. 내 아내가 너를 제대로 못 챙긴다. 아들은 짧게 말합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는 당황하며 웃어봅니다. 아니, 그냥 내가 걱정돼서. 그 웃음은 가볍게 울렸지만 식탁 위의 분위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고 아들은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그렇게 조용히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며느리가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 엄마는 왜 맨날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밥을 안 차려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요즘 회사 일로 바빠서 살이 빠진 건데.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합니다. 아들은 핸들을 쥔 채 입술을 깨뭅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시댁에 가는 걸 조금씩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반응을 관계 영역 침범 반사라고 부릅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몸과 식사는 곧 부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드리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
평가와 간섭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걱정했는데 자식은 자신의 가정이 판단받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어머니는 며칠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또 실수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받아도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않고 아들은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는 살이 아니라 우리 부부를 건드린 말이 됩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여운은 관계 깊숙이 오래 남습니다. 작은 표현 하나가 관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습 그대로를 허락하는 것이다. 부모의 말은 사랑이었지만 그 표현이 허락이 아니라 점검으로 들리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다치게 됩니다. 이 말이 나빴던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이런 방식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랑을 잘못 표현한 것이지 사랑이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은 사랑이 상처가 되지 않게 말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 고민이 바로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관계를 닫는 말. 친척의 결혼식이 끝난 뒤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가볍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언제쯤 이사할 거야? 이제 애도 생각해야 할 텐데. 아들은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번엔 그냥 지금 집에서 조금 더 살기로 했어. 지금 상황에 맞게 결정한 거야. 어머니는 주변 친척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조용히 덧붙입니다. 그래도 이제 애도 낳을 건데 그 집은 너무 좁잖아. 아들은 차분히 답합니다. 지금은 이사가 부담돼. 우리 형편에 맞춰서 선택한 거야. 어머니의 얼굴에 살짝 답답함이 스칩니다. 주변 친척들은 이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다들 듣고 있는데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나? 결국 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너는 아빠 닮아서 고집이 세다.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멈추고 말이 끊깁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성격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마음속으로 가장 힘들어하던 사람의 그림자를 지금 이 순간 씌운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고집이 세서 집안에 늘 긴장감이 흘렀고 어머니는 그 사이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아들은 평생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그 말을 꺼낸 겁니다. 아들은 더 설명하지 않고 고개를 돌립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며느리가 당황해서 말합니다. 벌써? 밥도 안 먹었는데. 됐어. 가자.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어머니는 뒤늦게 깨닫고 아들의 팔을 잡으려 합니다. 야, 왜 그래? 엄마가 그냥 한 말인데. 하지만 아들은 돌아보지 않고 나갑니다. 그날 이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말에 한 번은 전화가 왔을 텐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깨달았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의 낙인 효과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행동을 지적받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정체성을 규정당하는 말에는 강하게 마음을 닫습니다. 이번에 실수했네라는 말보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훨씬 더 의욕과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로 불렸는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아빠 닮아서 고집이 세다라는 말도 같습니다. 부모는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자식에게는 너는 바뀔 수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 말 이후부터 자식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자기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어머니는 며칠 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날은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겨우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바빠서 연락 못했어요. 하지만 그 문장은 예전의 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아가 아니라 괜찮아요. 엄마가 아니라 존댓말. 거리가 생긴 겁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규정될 때가 아니라 이해받을 때 비로소 자신이 된다. 우리가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를 사람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를 정의하기보다 그 선택 뒤에 있는 마음을 들어주는 순간 관계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했을까? 그 생각이 밤새도록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을 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마음을 여는 말. 외로움을 솔직하게 드러내다. 친척 결혼식 자리에서 돌아온 뒤 어머니는 며칠 동안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또 무슨 말을 했다가 더 멀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날 아들의 굳어있던 얼굴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아빠 닮아서 고집이 세다. 그 한마디를 꺼낸 순간 아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내쉽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며칠이 지났지만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말쯤 한 번은 전화가 왔을 텐데 이번에는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휴대폰을 들었다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또 부담스러워할까?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거라는 걸. 며칠 뒤 어머니는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평소보다 조금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입니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꺼냅니다. 며칠 지났는데도 그날 내 얼굴이 자꾸 떠올라 전화기 너머가 조용합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합니다. 괜히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 아들은 잠시 멈칫하다가 짧게 말합니다. 왜 지금 와서 그래? 그 말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가 좀 멀어진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남았어.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아들은 낮게 대답합니다. 그때는 좀 그랬지. 어머니는 아들이 말을 이어가기를 기다립니다. 나도 요즘 이사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풀립니다. 사실 아빠 얘기 나올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 어머니는 조용히 듣습니다. 알아. 미안해. 엄마가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 괜찮아. 아들의 목소리에서 조금 전의 날카로움이 사라집니다. 그냥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았어. 알겠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짧은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며칠 전에 그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주말에 시간 되면 한번 들를게. 아들의 말에 어머니의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래, 내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 놓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이 뇌의 경보를 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너는 왜 그래 같은 평가를 들으면 편도체가 위협으로 반응해 방어부터 켜집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느꼈다처럼 자기 감정을 말하면 전대상 피질과 공감 회로가 활성화되어 상대의 방어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상대를 설득하지 않고도 마음을 열게 만드는 신호가 됩니다. 실제 가족 상담 현장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같은 갈등을 두고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한 대화는 금방 막혔지만 그 말이 나를 힘들게 했어처럼 나 전달법을 쓴 경우에는 대화가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말투가 바뀌면 관계의 통로가 다시 열리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옳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먼저 내보일 때 자식은 처음으로 다시 말할 자리를 얻습니다. 외로움과 불편함을 솔직히 드러내는 말은 약함이 아니라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가장 조용한 용기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말했습니다. 관계는 설득이 아니라 만남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한 통의 전화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다시 만나기 위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말이 멀어졌던 마음 사이에 다시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관계를 닿는 비교하는 말.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TV에서는 친척들 소식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갑니다. 요즘 민수네는 잘 되나 봐. 집도 샀다던데. 그래, 어디? 분당 쪽이라던데. 아파트도 꽤 괜찮은 데래. 그 말을 듣던 어머니가 아들을 보며 말합니다. 너 사촌 민수는 벌써 집을 샀다더라. 아들은 숟가락을 멈춥니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어머니는 당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야.
그냥 민수 얘기를 한 거지.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서는 민수가 아니라 나는 왜 저만큼 못하나라는 질문이 먼저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밥그릇을 내려놓습니다. 식탁의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아들은 더 이상 밥을 먹지 않고 TV만 바라봅니다. 어머니는 분위기를 풀려고 다시 말을 꺼냅니다. 아니, 엄마는 그냥 너도 곧 집 장만할 수 있다는 말을 아들이 끊어 말합니다. 엄마, 민수랑 나랑 처한 상황이 달라. 민수는 회사도 다르고 집안 사정도 다르잖아. 그래도 같은 나이인데.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집니다. 그리고 숨을 한번 크게 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 오늘 일찍 들어가야 돼. 벌써? 밥도 다 안 먹었는데. 됐어. 배불러.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며느리도 따라 일어나며 어머니께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문이 닫히고 어머니는 혼자 남습니다. 텅 빈 식탁 앞에서 어머니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아들에게 상처가 됐다는 것을.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인간이 자신을 평가할 때 타인과의 비교를 자동으로 사용한다는 사회적 비교 이론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비교가 들어오는 순간 뇌는 성장하지 않고 열등감과 위협을 먼저 감지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비교는 자극이 아니라 자식에게는 존재를 평가받는 순간으로 느껴집니다. 아들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민수는 벌써 집을 샀다더라. 그 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왜 아직도 못 샀니? 너는 왜 민수만큼 못하니? 며느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일하며 가족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그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 장면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더 잘되게 하고 싶었지만 비교라는 방식은 자식을 더 작게 만들 뿐입니다. 관계의 핵심은 누가 더 앞섰는지가 아니라 서로가 자기 자리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인간의 기쁨을 갉아먹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자식은 누군가와 비교될 때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때 비로소 자신을 지킬 힘을 얻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은 엄마가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 미안해.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답합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 괜찮아요는 예전의 그 괜찮아와는 달랐습니다. 거리가 생긴 겁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못했을까? 그래서 기억하셔도 됩니다. 당신의 자식은 이미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부모는 다시 존중받는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6번째, 마음을 여는 말, 자존감을 살리는 2가지 말. 딸이 주말에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이번에 회사 근처로 이사할까 해. 월세가 좀 비싸긴 한데 출퇴근이 훨씬 편해질 것 같아서.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잠시 바라봅니다. 예전 같았으면 왜 그렇게 돈을 써?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말합니다. 내가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한 거지. 이 한 문장은 딸의 선택을 검사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딸은 방어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여러 가지 다 따져봤어.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설명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거지? 라는 질문은 관계를 시험하는 말이 아니라 연결하는 말이 됩니다. 딸은 조금 더 편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사실 요즘 출퇴근하는데 왕복 3시간 걸리거든. 그러면 하루가 너무 짧아. 회사 근처로 가면 그 시간에 운동도 하고 책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듣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래, 엄마는 내 선택을 믿어. 딸의 표정이 조금 풀립니다. 사실 좀 불안했거든. 월세가 오르는 거 보면 내가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내가 생각해서 정한 거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놓여. 딸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습니다. 이 말은 딸에게 너는 나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통제받을 때 다치고 믿어줄 때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그날 저녁 딸은 평소보다 오래 집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설거지도 함께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딸이 말합니다. 엄마, 오늘 와서 좋았어. 다음 주에 또 올게. 어머니는 딸의 등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말 하나를 바꾸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는 인간을 성장시키는 토양이다. 자식을 붙잡아두는 말보다 믿어주는 말이 더 오래 함께 가게 합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나 존중해줄 때 딸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이사 계약했어. 다음 달부터 새 집에서 살게 돼. 첫 월세 나가는 날, 엄마랑 같이 저녁 먹자. 어머니는 그 문자를 보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자식이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지고 그 과정을 부모와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내가 충분히 고민한 거지. 엄마는 내 선택을 믿어. 이 2문장은 자식의 자존감을 지켜주면서도 부모의 자리를 잃지 않는 가장 단단한 말입니다. 7번째, 마음을 여는 말. 경계를 지키면서도 멀어지지 않는 말.
딸은 부모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지만 요즘 마음의 거리는 그보다 훨씬 멀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어머니가 전화를 걸자 딸이 말합니다. 이번 주말은 우리끼리 좀 쉬고 싶어. 그 말은 조용했지만 어머니 마음에는 작은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잔잔한 물 위에 번지는 파문처럼 이제 나는 그들의 주말에서 밀려난 걸까 하는 생각이 서서히 가슴을 적십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는 그냥 웃으며 넘겼을 것입니다. 그래, 알겠어. 푹 쉬어. 하지만 참는 침묵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릴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알겠어. 근데 지난주도 못 봐서 엄마는 조금 서운했어. 이 말은 공격이 아니라 닫힌 문을 살짝 두드리는 손길입니다. 딸은 잠시 말을 잃고 숨을 고릅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쉬고 싶다는 거 엄마도 알아. 그냥 엄마 마음이 그랬다는 거야. 어머니는 한 번 더 덧붙입니다. 다음 주엔 손주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안 될까?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딸이 말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갈게. 점심때쯤 어머니의 가슴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해놓을게. 이때 자식의 뇌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비난을 들으면 편도체가 켜져 방어부터 시작하지만 서운하다, 보고 싶다 같은 감정 표현을 들으면 전대상 피질과 공감 회로가 먼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싸움을 부르는 신호가 아니라 관계를 이어붙이는 신호로 처리됩니다. 그 말은 요구가 아니라 관계를 향해 띄운 작은 배와도 같습니다. 딸의 마음이 그 배를 따라 조금씩 다시 어머니 쪽으로 흘러옵니다. 사람은 거절당할 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서로를 잃어버립니다. 서운함을 말하지 않으면 사랑도 함께 사라집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관계의 미덕은 지나침도 모자람도 아닌 그 사이에 있다. 가까이 산다고 마음까지 가까운 것은 아니고 서운함을 말한다고 관계가 깨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로 경계를 그려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일요일 점심, 딸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오랜만이다. 내가 좋아하니까.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딸이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지난번에 서운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응? 사실 나도 요즘 너무 바빠서 엄마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 엄마가 말 안 했으면 나도 몰랐을 거야. 어머니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아줍니다. 괜찮아. 내가 이렇게 와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그날 오후 딸은 평소보다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말 습관으로 존중받는 부모. 우리는 자식과 멀어지고 싶어서 말을 잘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사랑해서 혹시 놓칠까봐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싶어서 그렇게 말해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셨을 겁니다. 관계를 지키는 말은 더 강한 말이 아니라 더 부드럽고 정확한 말이라는 것을
비난 대신 마음을 말하고 비교 대신 존중을 보내고 침묵 대신 경계를 표현할 때 부모는 비로소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가는 어른이 됩니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도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부터 다른 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관계를 다시 만들 것입니다. 관계를 닫는 말 3가지. 존재를 평가하는 말, 너는 원래 그래. 비교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 누구는 벌써. 방어를 부르는 신문형 질문, 왜 그렇게 했어? 마음을 여는 말 5가지. 외로움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말, 그 말이 마음에 남아. 인정하는 질문, 내가 충분히 고민한 거지? 존중하는 지지, 엄마는 내 선택을 믿어. 감정을 담은 경계, 조금은 서운해. 요구가 아닌 마음으로 부탁하는 말,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싶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사랑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상처가 아닌 존중으로 전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 하나라도 남겼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관계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한 말로 그 자리를 지켜낼 때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한 번의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실수했어도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오늘 서운했어도 내일 다시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 자리는 누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포기할 때만 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 문장씩 천천히 바꿔가 보십시오. 너는 왜 그래? 대신 엄마는 이렇게 느꼈어. 누구는 벌써. 대신 엄마는 내 선택을 믿어. 아무것도 아니야. 대신 사실 조금 서운했어. 그 작은 말 하나가 당신과 자식 사이의 거리를 다시 가깝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관계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부모입니다. 오늘 마음관계 시선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관계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